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강을 들어갈게요. 벌써 군무원 예상 문제가 5회차에 접어들었죠. 우리가 10회분을 풀기로 했었는데 절반이라는 양을 벌써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1번 보시죠. 1번 봤는데 벌써부터 이 신제도주의가 나왔군요. 그렇죠?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가 어떤 현상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1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 간의 선택적 균형이다.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저하고 다룬 적이 있었던 선지예요. 이 제도적 동형화라는 거는 뭐 불편함이 없는데 요 개인 간의 선택적 균형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틀린 거죠. 이것은 이 표현 자체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제도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은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번, 경로 의존성 연구. 이것은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경로 의존성 보자마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틀렸어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제도가 한 번 정해지면은 웬만하면은 쭉 유지되더라. 그걸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거래비용 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거 얘기가 뭐냐면은 공공선택론 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된 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서 그래서 제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이게 틀린 거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로 바라보는 것은 주로 비공식적인 제도인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2번을 볼게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자 중에서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이 된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공식적 참여자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푸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얘네들은 다 공식적 참여자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대통령, 사법부, 자, 언론, 지방정부, NGO 이런 애들은 지금 표시한 것들은 비공식 참여자가 되겠어요.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그 다음에 행정부처. 여기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참여자, 국회의원, 장관, 언론, 그렇죠. 이익집단, 얘네들은 다 비공식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넘어갈게요. 3번,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결정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대형 참사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죠. 우연한 사건. 그러면은 선지에 구성된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우연한 사건이 나오는 정책 결정 모형은 뭐예요?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바로 찾으셨으면 되는 겁니다. 혼합 주사 모형이라는 것은 엣지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엣지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모형이 되겠고요.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가감을 해나가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합리 모형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설명한 모형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신공공 서비스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그렇죠, 시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본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1번 선진 맞습니다. 민주주의 이론,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인식론적 토대이다. 이 인식론적인 토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고요. 3번, 공익은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 즉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국민의 토론의 결과가 공익이야.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다음 4번.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한다. 뒤에가 불편한 거예요. 보면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게 MPS의 단점이 됐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정리를 하자면 MPS의 단점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게 좀 애매하다, 어려운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도적 구현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론적인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이론을 갖다가 다 짬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 독창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 볼게요.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번문 용례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서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 형태를 말한다. 틀렸고요. 번문 용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규칙이 되게 많아서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2번. 국지주의는 한 가지 지식 혹은 기술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이 선지 자체가 훈련된 무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지주의라는 것은 행정학에서 일반적으로 부처 할거주의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3번, 훈련된 무능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서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만 집착하다가 내가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 4번, 할거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 생각하고, 그렇죠. 다른 부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의미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시조직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룬 이론들을 모아둔 거죠. 그러면은 거시조직이론이라 해요. 1번. 거래비용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비용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거래비용이 뭐보다 큰 거다? 조정비용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내부화. 그냥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 위계적인 조직 설립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2번, 구조적 상황론에서는 이거는 이거 얘기잖아요. 상황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나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습니다. 3번, 자원의존론은 조직이 외부 환경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오고 이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로 환경에 대처한다. 그 환경을 조직이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존재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대리인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평가의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도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자율성만 준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싫어하는 인사행정 제도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리고 잠재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직에 가장 말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1번에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중시한다.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고 잠재력이 있느냐,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민주적인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가 유지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리고 잠재성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다음 3번.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 안정화. 그렇죠. 이러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진이나 전보, 훈련 등을 통해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잠재성이 있었을 뿐인 거지 어떤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8번. 현행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에 의한 인사청문이 있고요. 인사청문 특별위에 의한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주로 이제 행정부 내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청문을 하고, 특별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루는 게 좀 더 많습니다. 보면 1번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이거 바로 틀린 거예요. 인사청문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혹은 특별위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에서 실시한다. 얘네는 다 행정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3번 틀렸고, 4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따라서 특별위에서 실시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금평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쇄효과 오류는 평정자가 가장 중시하는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효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표현할 때 A 분야에 대한 그 평정 결과가 그 B 분야 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연쇄 효과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논리적인 오류는 유형화, 정형화 혹은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 선입견 나왔습니다. 혹은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유명한 선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상동오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오류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논리적 오류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관성이 있는 개념 간의 개념이 이게 꼭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판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죠. 두 사람이 학습 능력이 되게 좋아요. 아니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 그러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3번. 총체적인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화나 엄격화 경향이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오류다. 3번 선지 잘 나와요. 잘 챙겨두시고. 4번. 관대화 오류는 좋은 사람이 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만 계속 주는 거예요. 상관이 부하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관대화 오류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10번.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번,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공포절차를 거쳐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주의에서는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이 공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고, 예산으로 법률 개폐가 불가능하고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양자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형식이 다르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자는. 3번, 예산은 국회 의결로 성립하죠. 근데 정부의 수입 지출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과 의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그 권한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에서도 뭐 지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국회에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 자, 요 선지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12월 2일까지 예특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된다. 뒤에가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고요. 예산안 의결은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배웠듯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표현인데요. 12월 2일이라고 선지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7급 수준이기는 해요. 네, 선생님이 그냥 보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공무원 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 따라서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부과 방식과 비교한 적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적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거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중에서 기금제라는 게 있고 비기금제라는 게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다? 기금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은 공무원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따로 기금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공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금제를 갖다가 같은 말로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금을 따로 이제 미리 마련해 둔다, 적립해 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제와 적립 방식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틀을 갖고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안정적인 자금을 미리 마련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번을 주의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자, 심하다는 겁니다.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에 있어서 실질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을 매칭을 해두시는데 어느 정도의 변동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현상 자체는 그 돈의 물타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돈의 물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그 돈의 양이 증가는 되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3번, 연금 재정이나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마련을 해뒀으니까. 그리고 기금 수익을 통해서 장기 비용 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 공무원 연금을 구성을 해두잖아요.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구성을 해두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지급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 기능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굉장히 단순한 제도가 되는 거죠.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통제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라고 재무행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지출 품목마다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3번,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은 회계 기술이다. 기계적으로 작성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PPBS처럼 어떤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4번에 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인 제도니까 행정의 정직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아주 세세한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냥 다 적는 예산 편성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지자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방자치법에서는 자,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주민의 권리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주민의 권리라는 조항에 보면은 주민은 의회의 의원을 갖다가 선거로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장도 선거로 뽑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관 대립형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의 장은 행정만 딱 충실히 집행을 하고 의회 의장은 의회에 관련된 일만 하고 의원들은 또 조례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책임이 분명한 거예요. 3번에 기관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이 의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장이라는 사람이 집행부의 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의 장이 행정각부의 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을 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통합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직선으로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기관 대립형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 얘기입니다. 14번 볼게요.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원제에서의 예산 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이거 맞습니다. 이 단원제냐 뭐 양원제냐 이것은 법률안을 심의하는 의회가 하나인 거냐 아니면 하나 더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원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원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신중한 심의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 다음 2번. 과거에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결산관리기관이 국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원 체제를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재무행정기관을. 지금 현재는 2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기관도 담당을 하면서 국고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원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분리해서 운영하는 3원 체제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2원 체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2원 체제라는 것은 재무행정기관이 이제 행정학에서 3개가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예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고가 있는 거죠. 이거 3개를 따로 운영하면은 3원 체제. 이거 2개를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얘를 2원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2개를 묶어서 기재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와 중앙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2원 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사태가 발생을 했었을 때 3원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서부터 2원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예산의 배정이죠. 배정이에요.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통제지향적인 제도도 있고 신축성을 지향하는 제도도 있는데 통제지향적인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배정과 재배정이 있었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상향식 예산관리 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틀렸네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뭐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5만 원 내에서 알아서 써봐라. 이게 바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예요. 근데 그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누가 정해요? 국무회의에서 정해서 통보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향식 제도예요. 정답 4번. 15번.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은 그렇죠?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유명한 선지입니다. 맞는 얘기죠.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법문 용례를 초래한다. 문서가 많아지다 보면은 복잡한 문건들, 절차가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시함에 따라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게 부처 할거주의가 되는 겁니다. 4번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자 법을 잘 지켜라. 이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비정의성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에요. 우리가 이 비정의성을 공부를 할 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법치 행정이에요, 여러분. 법치 행정. 규정대로 행정을 한다. 이게 바로 비정의성입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강조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정의성이 촉진이 되겠죠. 4번이었어요. 16번. 정책 집행의 상향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상향식 접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 현장에서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인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공무원한테 뭐를 줘야 된다? 재량권을 부여해줘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공무원한테 이런 게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 나왔습니다. 변절자.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사바티어가 매즈메니언을 배신하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만든 것은 통합 모형이죠. 이건 통합이에요. 통합. 1번 선지는 틀렸어요. 2번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본다. 이건 하향식이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실패 요인을 다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만든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집행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집행만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다라고 보는 거죠. 3번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한다.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안정되고 구조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제 불확실성을 다 제거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거는 하향식 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7번 재정 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게 중앙정부로 따지자고 하면은 뭐랑 유사한 거냐면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을 먼저 짠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자 그 뜻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 예산 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그냥 이건 한글로 푸는 거네요.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전이죠, 사전. 사전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2번 통합재정이라고 나왔네요. 통합재정. 정부가 쓴 총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죠. 이것은 재정 건전성 분석, 채무 정도,
혹은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이 정부의 총 지출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실물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한다. 재정 운영의 통합 부분. 재정 운영을 할 때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다. 네, 뭐 좋습니다. 3번, 총사업비 관리 제도. 대규모 정책, 대규모 사업 같은 거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라는 거죠.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서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4번,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그렇죠. 예타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여기에 포인트예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나머지는 없었고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18번. 디징이 말하는 합리성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행정학에서 수단적 가치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수단적인 가치 중에서 합리성이 있었어요. 합리성은 다양한 학자가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두 사람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혹여 어렵게 낸다면은 디징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기술적인 합리성이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다.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답이 잘 되는데요. 이거는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정책이겠죠, 대안이라는 것은. 이 대안을 가지고 A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까, 아니면은 B라는 목표를 달성할까, 이 과정에서 A와 B를 비교한다라는 뜻이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는 합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법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은 합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의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편성과 질서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냥 합법성이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디징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과 동일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징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치 체제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합리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디징에 따르면 집권적인 것보다는 분권화되어 갈 때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을 차지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번에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 내에 각종 분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내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조정과 조화된 통합성을 의미하며, 이거는 디징에 따르면은 합리성 유형 중 목표 수단 분석 등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비합리적인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디징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합리성하고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은 이 둘을 가지고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9번.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 구성 부문, 조정 기제, 상황 요인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개방체제적 관점이죠. 조직의 성장 경로 모형을 5가지로 유형하였다. 조직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구성 부문이라는 것은 핵심 인력이에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력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조직 관리 방식이 어떻게 되냐. 상황 요인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환경 요인 같은 것들, 조직 경계 바깥에 있는 환경 요인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개방체제적 관점이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번에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 자, 여기 밑줄 쳐야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은 환경에서 적합한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조직 형태로서 주된 조직 관리 방법이라는 것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다. 이거 SOP를 통해서 조직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가장 유사한 조직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수직적 분권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문적 관료제는 공부하실 때 이거 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합병원에서 이 핵심 인력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의사잖아요. 의사들끼리는 주로 그래도 평등한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를 추구하고 환경 적응에 대단히 유리한 조직 구조다. 이게 틀린 거예요. 환경 변화에 적응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이 민츠버그에 따르면은 전문적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어울리는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다라는 것은 환경 요소의 수, 조직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환경 요소의 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경계 바깥에 있는 환경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다소 낮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울리는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울리는 조직 구조다. 이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4번, 사업 조직은 기능 부서 간의 중복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어울린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사업 부조 조직 같은 경우에는 PC 부서,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부서 이렇게 산출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잖아요. 산출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다 보면은 그 모든 조직에 인사 부서 같은 것들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비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서도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20번. 윌슨이 쓴 1887년 논문 행정연구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인들은 정치하고 행정은 행정만 하자.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관리주의 학자들은요, 능률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서 경영학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 중심기능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 관리주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행정은 그냥 집행만 잘하면 된다. 능률적인 집행 및 관리만 잘하면 되지 의지를 결정하는 거, 뭐 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의회가 하는 거죠. 다 83년에 제정이 된 펜들턴법 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한 거죠. 법으로서 명시한 겁니다.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연구 논문의 주장과 일치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예요. 전문성이라는 키워드.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에는 능률적인 집행 및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지지한 면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는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사행정 제도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인사행정 제도가 실적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가 되잖아요. 실적주의는 1883년에 펜들턴법을 제정하면서 나온 인사행정 제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가운데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끼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를 발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를 갖다가 정치행정 이원론도 비판을 했었고요. 역관주의 병폐죠. 비능률적인 행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은 실적주의를 그런데 지지했던 면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식화하자면 그래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정치의 개입은 그렇죠?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은 정치만 해야지 정치인이 자꾸 행정부 들어와서 행정까지 하려고 하니까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을 보면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와 라가 틀렸네요. 21번.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의존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다. 제가 종류가 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톡스 맞아서 부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교부세, 특별한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 소방안전 교부세 이렇게 되는 거죠. 보특부소. 2005년부터 도입이 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 교부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 분권교부세는 현재 이제 없어진 제도가 되는 건데요.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2번,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충당을 하죠. 결국에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에 비해서? 중앙정부에 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좀 도와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국세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개별 소비세죠. 담배개별 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요게 이제 올해 바뀌었습니다. 20%가 아니라 45%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분석 결과 건정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한 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자,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교부세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교부를 할 때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교부를 해요. 재정력 지수라는 게 1보다 크면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력 지수가 이런 거죠. 나가야 되는 돈과 들어오는 돈과 비교했을 때 미진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준다. 지원해 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의 지급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사정이 발생을 했을 때 도와주는 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자체가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4번,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 지자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담배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이제 몇 퍼센트, 이거 45%로 제가 바뀌어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상 문제 O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정법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짤막하게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지금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2번.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그러니까 의회 내에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수 얘기한 겁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네, 맞습니다. 사무직원은, 그 직원들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의장이 임명한다. 의회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요. 지자체의 장이 임명을 하고요.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지만 예상 문제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도 건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번,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인 시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은 수원시예요.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사무를 갖다가 일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역량이 되는 어떤 지자체라는 뜻이에요. 3번. 지자체의 장은 의회의 제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에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그렇죠, 20일 내에 대법원 제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재의결이 되면요. 사실은 그거는 조례는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법령 위반이라고 느끼면 이제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법원으로 갈 때 대법원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20일이라는 거. 재의 요구와 관련된 대법원 제소는 모두 다 20일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4번. 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아니면은 사과, 30일 내에 출석 정지 아니면 제명이 있는데 제명은 워낙 신중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의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23번. 23번 문제는 참고입니다. 요거는 참고. 2019년 국세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결국에는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서 빼내는 것이고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에서 이제 거두어들였던 소득을 빼내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비중을 봤을 때 지금 2019년까지 집계한 걸로 봤을 때는 소득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 법인세, 그다음 부가가치세의 순서다. 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익혀두는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4번 볼게요. 정책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 커뮤니티하고 이슈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정책 네트워크잖아요. 정책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형이 뭐냐면은 하위 정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정책 공동체가 있고 이슈 네트워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각 네트워크의 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 하위 정부 쪽으로 갈수록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네트워크다 이렇게 시험에서 봅니다. 이 폐쇄성이 높다라는 것은 한정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뜻이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들 간의 협력이 대단히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잡자고 하면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라는 걸 만들어 보면 이 참여자 수는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위 정부는 의원,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 이렇게 3자 연합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철회삼각이라고도 불리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슈 네트워크는 협력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틀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내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 정책 공동체는 근본적 관계가 상호 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교환 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 네트워크는 너무나 많은 참여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본적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 보유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권력이 불균등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줘.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 얘기는 맞는 얘기. 2번, 참여자의 수와 관련해서 공동체는 극히 제한적이며 폐쇄적 네트워크잖아요.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맞습니다. 이익이 종류와 관련해서 정책 공동체는 경제적 혹은 전문직업적인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가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가 개입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되죠. 그래서 그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경제적 혹은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에 개입이 된다. 4번,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갖다가 수용한다. 이 4번 선제 요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한다. 협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뀐 거죠.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 협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25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동 강령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율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행동 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 의사결정을 담고 있는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름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돼요. 2번. 행동 강령은 자, 임원 선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설치와 부패방지 권익위법 8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지가 한 두어 번 정도 나왔어요. 기억해 두시고 요거. 3번.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그 스탠다드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약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OECD 국가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은 70년대서부터 집중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 주로 법률 형태의 문장을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70년대가 틀렸어요. 이게 이제 90년대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 표시입니다. 이게 뭐 한 번 나온 선지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알아두시는 걸로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